안녕하십니까. 1학년 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과적인 회사 내에 만성질환이라든가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효과적인 사내 건강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회사에서 갖추어줘야 될 조건들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관리조로서 건강 상담을 할 때 갖춰야 될 좀 기본적 소양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그 단계별 설득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내 건강 상담에서 이제 보건관리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상담 대상자한테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행동 변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변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로 행동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사업장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도 전략이라든가 방법들을 잘 설정하지 못하게 되면 성취되기가 사실 쉽지 않죠. 뭐 병원에서 사실 잘 못하는 건데요. 회사에서 이런 걸 쉽게 이루어지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건강관리의 접근 중에서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관리, 건강증진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보통 현대인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거나 직장 내에서 노출되는 일들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건강 상담을 잘하고 건강증진 전략을 잘 구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건강상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건강진단 결과,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진단이라든가 일반 건강진단 혹은 특수건강진단 이런 검진 결과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검진 결과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적절한 상담 대상자를 선별하고요. 그 실제 상담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이 대상자마다 조금 다른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거, 문제가 있다, 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병식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병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자각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 단계로는 좀 치료적 접근을 하게 만드는 거. 치료적 접근이라는 것 자체는 병원 진료라든가 의사 상담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접근들에 닿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질환 관리 수준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상자에 따라서는 목표 자체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사람이 스스로의 건강 문제 인식하게 만들자!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이분은 조금만 더 하면 실제로 약도 좀 줄이고 건강 습관을 높여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목표가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단계적 접근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봐서도 저희들이 그것이 필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국가조사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중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리 수준의 지표들을 좀 각각 좀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입니다. 인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비율이 되느냐. 그 다음에 치료율은 이렇게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질환에 대해서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약물 복용 자체를 가지고 판단되는 거고요. 조절률은 뭐 약 먹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자체가 잘 검사 수치상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다,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이러한 판단을 낼 수 있는 분들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1년, 그러니까 제8기라고 그래요. 8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19세 이상 성인에서, 고혈압은 인지율이 71.2%, 치료율은 66.9%, 조절률은 50.4%예요. 그러니까 인지율과 조절률 사이의 간격도 적지 않고요.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이 조금 더 떨어지지만, 각각 66.6%, 그 다음 62.4%, 조절률은 제일 낮아서 24.2%의 편차가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요, 각각이 63.4, 56.1, 49.0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 약을 먹고 있다는 거하고 실제 조절되는 것 사이에 이런 간극들 자체를 확인하는 것들도 우리가 효과적인 사내 건강 상담을 위해서 좀 접근해야 될 단계적 접근 전략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인지율을 높여야 되는데요. 이는 이제 상담 대상자한테 내가 건강 지표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인지시키는 거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의사 진단을 받았느냐 여부지만 우리는 판단 낼 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건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부터 검진하면은 이 정도 수 나왔는데 지금 아무 증상도 없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문제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실제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지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건강 문제의 수준에 대해서 이분이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인 거잖아요. 자각하게 만드는 거. 인지를 높일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가 이제 문제적 상황이라고 그래도 의사 진단을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건강에 대한 과신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질병을 진단받는 거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일 수도 있어요. 이건 잘 헤아려가지고 이러한 분들한테는 좀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막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니 뭐 나는 증상도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혈압이 높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검진의 결과적 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보통 만성질환이 증상이 없다고 첫 번째 증상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질환의 발병으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 자체는 내가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건강진단상의 지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생각만큼 증상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고요. 만성질환의 관리의 방법들 자체는요, 증상이 아니라 검사 결과 지표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는 거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를 잘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접근하는 첫 번째 전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사 진단을 받고 나서 좀 의료기관으로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약을 좀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될 거예요.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혈압약 먹으면 어떻게 약을 먹냐. 그리고 내가 뭐 양약을 받아 먹어보니까 몸에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민간요법이 몸에 더 좋다더라. 이제 양약은 안 쓰고 민간요법을 해볼란다만 자꾸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혈압약을 먹으면 그럼 먹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치료를 높여야 되는 향상의 주된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의존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병의원에 대한 치료들보다는 민간요법이라든가 이제 건강보조제에 대한 과신이 있는 분들 좀 계시죠. 사실 작용 기전이나 효과가 잘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건강보조제의 기능밖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장 안전한 것은 광범위한 검증을 거치고 효과가 입증된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물이다. 이게 가장 효과도 좋고 비용 부담도 적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민간요법,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여주, 뭐, 돼지, 감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 그냥 먹기도 어렵고,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하거나, 혹은 다리거나,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비용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만성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들, 특히 치료에 적응이 되는 분, 치료가 필요한 적응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런 분들 경우에는 실제로 투약을 통해서 인증된 질환에 대해서, 인증된 약물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효과도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약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됐다는 분들, 이렇게 그래서 불안해서 약을 못 먹겠다는 분들 설득할 때 좋습니다. 조기 투약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 자체가 약을 줄이고 중단할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약을 초기에 드시지 않고 미뤘다가 한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약을 투약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약효도 좀 떨어지게 되고 약을 줄이거나 투약을 중단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건강상담 오셨을 때요, 대상자한테 가능한 일정을 확인해가지고 직접 외래진료 예약을 한번 잡아줘 본다든가, 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사내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사내의원에 의뢰를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금 치료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율을 높여야 될 대상들한테는 너무 압박적이지 않은,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병원 갔다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추적을 해서 잘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조절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혈당, 혈압, 그 다음에 혈중 지질, 이런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조절률을 높이는 목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런 조절률 높이는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오시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나 약 먹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귀찮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고, 의사도 별 이야기 안 해주고 해서 나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우리 배우자분, 가족이 대신 약 타서 약만 먹고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나는 3개월마다 대학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속이 안 좋으니까 약을 먹다 말다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약을 꾸준히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실제로 관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조절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접근 전략을 삼아야 될 그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를 대학병원, 먼 데 있는 대학병원을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것들보다는요, 가까운 병원들, 그리고 의사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좋은 병원이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성질환의 치료적 방법들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도 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먼 곳에 가가지고 그간의 추세라든가 혹은 약물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을 잘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근의 병원에 가셔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잘 설명해 주는 분, 그리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가 좀 용이하게 그런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자꾸 선택을 잘 안 하고 약을 먹다 말다 하시는 분들, 약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약물의 초기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은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의사가 설명하고 약사 설명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설명들 자체는 사실 잘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병원 가면 사실 그렇거든요. 또 짧은 병원 진료 시간 동안에 다 설명을 못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자가 좀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주요한 혈압약, 당뇨약 이런 약들, 그 다음에 이상질혈증 약물들이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초기만 있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약제를 다른 걸 선택의 약제의 폭이 넓으니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부작용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이 더 적은데, 이거 없이 그냥 갑자기 불편한 증상을 겪게 되게 되면 꾸준한 투약을 중단하게 되는 이런 사례도 있게 되고, 질환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되는 핑계 아닌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기 투약 시작할 때 약물의 선택에 대한 기준과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한다는 걸 알려주시면, 상담 대상자분들이 보험관리자들 잘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가혈압 측정이나 혈당 측정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잘 지도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수준의 지표들을 측정해보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관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꾸준하게 자기 혈압을 재는 것, 꾸준하게 자기 체중과 허리 둘레를 재는 것, 꾸준하게 자기 혈당을 검사하는 것만 해도 되게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자가혈당, 자가혈압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잘 안내를 해주시고 정확한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록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수첩, 아니면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다양하고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적절하고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내담 대상자의 연령이나 또 성격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조절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 방법이라든가 식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활 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하게 설명하지 말고 조금 디테일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좀 물어보고 인근에 접근 가능한 뭐 이렇게 건강 관리 시설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 자체들에 대해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칭찬도 잘 해주고 격려를 잘 하는 방법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뭐 가벼운 실내 운동이 좀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를 꼭 반드시 TV 모니터를 볼 수 있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드라마를 뭐 보는 시간까지 다 그렇다든가 아니면 뭐 젊은 분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 한 30분짜리 다운받아 놓고 난 다음에 그거 볼 때까지는 꼭 꾸준히 타라든가 이런 식으로 건강 방법도 좀 재밌게 설명하고 뭐 적당하게 운동하는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속옷이 가볍게 접어질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 그리고 그런 강도의 운동들을 몇 분 정도 유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하게 되고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의 방법들, 식이 조절의 방법들,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사내 건강 상담을 할 때, 상담 대상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단계적으로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잘 들어가지고요. 대상마다 목표를 좀 잘 설정을 해가지고 이분한테는 요 정도까지 좀 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병원을 잘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사자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조언을 하기 위한 건강 관련된 지식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위한 정보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사실 쉽지 않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로서 사내에서 역할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이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효과적인 사내 건강상담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단순한 방법만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1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회사 내에서 적절한 지원과 기본적인 요건도 갖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건강한 행동들을 선택하기 좋고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책이 회사 차원으로 모자랄 때는 외부에 있는 다양한 지원 자원들, 공공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의 지원 자원들을 좀 잘 파악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상담의 전략과 건강 증진 활동들 자체를 잘 세워서 회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이렇게 좀 잘 조합하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큰 성취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회사 내 건강 상담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회사 내 전체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조금씩 향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굉장히 애쓰고 고생하시는 보험관리자 여러분들께 열렬한 마음의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향후에 이러한 건강상담이라든가 기타 보험관리자의 직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정보가 있을 때 사이사이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